저분이 권영국이라고 민주노동당 후보예요. 그런데 민노당 옛날 민노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노당은요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당의 이름을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이게 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름을 조금 더 친숙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색깔도 뭐 노란색으로 한 건가? 그런데 민노당에서 그 한상균 하면은 좀 많이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한상균 그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상균 그 위원장하고 권영국 변호사하고 민노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그런데 권영국 변호사가 후보로 선출이 돼서 아마 권영국 후보가 기호가 4번인가 1, 2, 3, 4번인가 5번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정확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권영국 변호사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미리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금 너무 예의 없게 그 행동하신 거 아닌가?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 끝나고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악수를 여러 번 하려고 했었어요. 한 번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악수를 청했는데 다 이걸 갖다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조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저러는 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 상대방 후보가 뭐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저런 모습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권영국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이냐 두 가지가 겹쳐요. 지금 그 후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그리고 황교안 후보까지 한 명 더 있지만 뭐 큰 의미 없다고 치고 그렇게 지금 7명 나와가지고 구주화 후보는 이제 드랍을 했으니까 6명 남았는데 한 분은 왜 나왔는지 모르는 전과 많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후보는 뭐 황교안 후보까지 넣는다고 치고 5명이라고 할 텐데 그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2명이에요. 김문수 그다음에 권영국.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권영국 후보의 대학교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뭐 학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그다음에 그 권영국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를 뭐라고 부르느냐?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다? 거리의 변호사다. 그 다음에 노동자다. 어떤 노동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노동자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대선배가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조금 너무 이렇게 눈살이 좀 찌푸려진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1963년생인데요. 그런데 빠른 63년생이라 62년생들하고 그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몇 학번이냐면 81학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대요. 왜 어렵게 자랐느냐?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였대.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를 그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또 광산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가면 문경에 탄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태백에서 그 탄광 노동자 일을 하시다가 문경으로 그 권영국 후보가 어렸을 때 문경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 그래서 문경에서 권영국 후보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문경 서중 그 문경에 있는 학교겠죠. 그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를 갔냐면요. 포항으로 갔어요. 왜 포항으로 갔느냐? 포항에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에 있냐면 포철 공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철 고등학교 말고 공업 고등학교가 있어요. 포철 공고. 그러니까 포철 공고니까 포철에서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포철 공고 나오면 포철에 다 취직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좀 어렵고 어려운 집안에 있는 그다음에 똘똘한 그 학생들이
포철 공고에 많이 갔겠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도 포철 공고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그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라고 하더라도 포철 공고인데 포철에서 만든 학교인데 아마 학비도 뭐 안 받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장학금도 뭐 받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뭐 어른들이나 그 다음에 문경 서중 선생님들이 야 영구가 너 머리 좋고 한데 너는 포철 공고 가라.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용돈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철 공고 나오면 너는 이제 포철에서 그 뭐야 취직할 수도 있다. 그럼 얼마나 좋냐? 포철 얼마나 좋은 회사냐?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그 포철 같은 데는 생산직 근로자들도 사실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철 공고를 딱 간 거예요. 근데 권영국 학생이 머리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나 봐. 그래서 아 나는 그 공고로 고등학교만으로 끝내기는 내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어쨌든 포철 공고에 진학반이 있어서 그 진학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철 공고 입장에서도 다 고졸로 해가지고 포철로 많은 그 근로자들을 양성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였겠지만 포철 공고도 그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철 공고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한양대 이렇게 중요한 좋은 그러한 뭐 대학의 저기 입시 실적이 있고 하면은 그러면 포철 공고도 좋으니까 그래서 포철 공고에 뭐가 있었느냐 진학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권영국 학생은 공고에 들어갔지만 하지만 그 포철 공고에 진학반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입을 갖다 한 거죠. 근데 권영국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학비가 싼 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이런 데 가면 학비가 무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비가 싼 학교가 어딘가 딱 봤더니 서울대가 학비가 싸대. 그러면 서울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고 나왔으니까 대학을 무슨 과를 갔겠습니까? 공대를 간 거지. 공고 나와서 공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철이면 그 제철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 갈까 하다가 뭐 대충 성적에 맞춰서 갔을 수도 있는데 무슨 과를 갔냐면 금속공학과를 간 거예요. 포철하니까 금속이 아니 포철 그 철은 금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영국 그 학생은 학교를 그냥 진짜 제대로 잘 간 거야. 포철 공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공대 금속공학과를 딱 들어갔어. 그게 언제냐? 81년이에요. 81년이면 뭐였습니까? 80년에 뭐 5.18 있고 뭐 이것저것 그 다음에 81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뭐 당선된 거죠. 뭐 그냥 된 거지 뭐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다음 81년에 뭐가 있었느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김문수 설란영 두 젊은이들이 결혼한 게 81년이었어요. 그 81년에 권영국은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다. 81학번으로. 그런데 그 권영국 후보자가 뭐 구속도 2번이나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열혈 운동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대요. 권영국이 81학번인데 졸업을 몇 년에 했느냐? 85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대학교 4년을 그냥 공대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냥 뭐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눈 팔지 않고 뭐 데모 같은 거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뭐 휴학하고 그다음 뭐 군대 끌려가고 그러면은 뭐 김문수만 해도 대학 졸업하는데 한 20몇 년 걸렸을걸요. 근데 권영국은 딱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대학을 그렇게 4년 만에 졸업하긴 했는데 가슴속에서 이렇게 막 갈등은 많이 있었대요. 왜 갈등이 많았느냐? 81년 4월에 그러니까 대학교 4월에 저도 86년 4월에 대학교 1학년 4월이었는데 뭐 3월 달은 뭐 신입생 환영이다 뭐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해 있다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취해 있다가 정신 딱 들어보면 4월이고 막 그랬었는데 권영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랬는데 81년엔 더 심했겠죠. 전두환 정권 막 들어오고 막 그때 막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학교에 저희 때도 그랬어요. 86년도에도
캠퍼스에 전경들 막 난입해가지고 최루탄 쏘고 사과탄 쏘고 지랄탄 쏘고 백골단 들어와서 사람들 잡아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86년에도. 81년에는 어땠겠습니까? 훨씬 더 심했겠지. 그래서 금속공학과 1학년 권영국 학생이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지방 출신이니까 저기 이제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빠바방 소리가 막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최루탄이 막 터지는 거야. 아우 막 그 나갖고 막 뭐 냄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딱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최루탄이 막 터지면서 백골단이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잡는데 그 사람이 권영국이 알고 있던 고향이든지 아니면 포철공고 선배든지 아니면 과 선배든지 그런 어쨌든 어떤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백골단한테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뭐 선배라고 해봤자 끼케야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배가 백골단한테 끌려가는 걸 딱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뭐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이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가가지고 데모하는 놈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데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선배고 뭐 밥을 사줬을 수도 있었겠죠. 그다음 저희 때는 운동권 선배들이 오히려 더 밥을 많이 사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꼬시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선배가 딱 끌려가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그러면 81년 10월 그러니까 2학기가 되겠죠. 1학년 2학기 때 그때 권영국 후보가 종교가 카톨릭인가 봐요. 그 결혼도 포항에 있는 죽도 성당에서 했다라고 했으니까 종교가 카톨릭인가 봐. 그래서 카톨릭 학생회인지 카톨릭 청년회에도 참여하고 저희 때도요. 카톨릭 학생회가 굉장히 데모 열심히 하는 그러한 종교 서클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카톨릭 청년회에 참여하고 했어도 적극적으로 데모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무난하게 85년 2월 달에 81년에 대학 들어가 3월 달에 대학 들어가서 85년 2월 달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 군대를 안 갔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때는 뭐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남자만 50만 명이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것도 그 군 복무 기간도 30개월 막 그러니까 간단하게 3으로 하면은 20만 명씩 한 해 태어난 그해 태어난 사람들 20만 명씩 군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50만인데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20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저도 방위 갔잖아요. 뭐 저는 사실 뭐 여기저기 부실하기 때문에 뭐 방위 가서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저 태어나가지고 지금 군대 가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다 현역으로 끌려갔겠지.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군대 현역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공대생들은 다 뭘로 빠졌다? 방위산업체로 그 특례로 이렇게 빠졌다. 이준석 후보도 특례로 그런 특례로 해가지고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문대나 뭐 사회대나 이런 쪽 애들은 뭐 현역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주위는 그렇게 방위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뭐 방위로 현역으로 가거나 방위로 가거나 그런데 의대나 뭐 이런 데는 뭐 군의관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공대나 자연대는 방위산업체의 특례 보충역으로 가는데 권영국도 금속공학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례 보충역으로 군대 가는 대신에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풍산이에요. 풍산. 우리나라 그 소총 총알 같은 거를 풍산에서 만들지 않나? 뭐 풍산이 그러한 방산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학생 운동 안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갑자기 3학년 때 뭐 3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학생 운동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학생 운동하는 그 뭐 운동하는 그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대학교 1학년이 혼자서 막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세계가 헤겔 박스 레닌 뭐 유물론 다 알아 그냥 걔는 뭐 그래가지고 그냥 방방방 뜨다가
그러다가 한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슬쩍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뭐 어디 뭐 교수도 하고 뭐 어디 변호사도 하고 뭐 판사도 하고 뭐 어디 뭐 그냥 기자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1, 2학년 땐 조용하고 이게 뭐냐 뭐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3학년 뭐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이때부터 갑자기 자기 학생운동에 참여하더니 아주 그냥 찐하게 그냥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 주위에 몇 명 있는데, 권영국 학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85년도에 풍산에 입사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레디칼해지기 시작하고 뭐 노조 같은 거 막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당연해 보여도 옛날 80년대에 방산업체, 풍산이나 뭐 어디나 그런 방산업체에서 노동조합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그때 85년도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풍산 같은 총 만들고 총알 만들고 폭탄 만들고 막 그러는 회사에 노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영국 그 학생은 권영국 사원은 그 특례보충령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특례보충령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군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노동운동 쪽에 관심을 막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88년 7월에 이벤트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풍산의 공장이 저기 경주 근처에 안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풍산 안강 공장이 있대요. 거기서 폭약이 터지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자가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딱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진짜인지 아니면 권영국의 눈에 비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영국이 보기에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몰래 회사는 뭐 그 뭐야 사망한 근로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라 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붙이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그게 딱 잡힌 거야.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해고되고 지금하고는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뭐야 직원들이 뭐 횡령하고 그래도 파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는 그 유인물 붙였다고 해가지고 일단 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됐느냐? 수배가 됐어요. 범죄로. 무슨 범죄냐? 뭐 회사를 갖다가 욕했다 해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있었지만 더 어마어마한 그 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기밀 누설죄. 군사기밀 누설죄. 왜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겠습니까? 풍산이 방위산업체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검찰이나 이제 공안 뭐 이런 쪽에서 야 이거 풍산 같은 회사에다가 이런 식의 지금 뭐 그 이런 그 근로자가 있어, 이런 직원이 있어,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풍산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고 우리나라 그 방위를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배를 갖다가 딱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혔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속됐겠지. 그래가지고 그 키웨스트 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것 같아요. 잡혀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때 권영국 후보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실형 1년 6개월 실형 받고 그 구속됐다가 만기 출소를 했는데 저 옆에 계신 분이 송정은 여사님입니다. 뭐 그 권영국 후보의 부인. 그 송정은 여사도 권영국 후보하고 나이가 같대요. 1963년생. 그런데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느냐? 포항에서 만났대. 몇 년도에 만났느냐? 그 고등학교 때 만났대. 권영국 후보가 카톨릭 학생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었던 거지. 그래서 권영국 학생은 포철 공고, 송정은 학생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뭐 포항여고인가? 어쨌든 포항에 있는 여고겠죠. 그래서 둘이서 성당을 다니다가 성당 학생회에서 만나가지고 아 정은아, 아 영구가, 우리 뭐 그 동갑이냐? 아니면 한 살 위인가? 뭐 이 정도 이루고 있다가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1983년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송정은 학생 눈에는 권영국 학생이 야 서울공대 금속공학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가고 풍산 들어갔네. 풍산 좋은 회사니까 월급도 그냥 괜찮게 받았겠네. 그러면서 풍산에 계속 있어도 되고 특례 보충력 끝나면 포철 들어가면 뭐 더 좋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다음에 남편이 서울공대 나왔으니까 지금 포철 회장님이 금속공학과 출신이 아닌가? 포철 회장님들 중에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들 많거든요. 우리 남편 포철에서 사장까지 하면 좋겠네, 회장까지 하면 좋겠네, 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풍산 다니던 권영국이 갑자기 잡혀가고 그 다음에 구속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정은 여사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계속 해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게 언제냐? 1980년 8월 11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 있는 성당에서 어느 성당? 죽도 성당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게 언제냐? 그 8월 11일인데 권영국이 출소한 거는 7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영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이것저것 군사기밀 누설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실형을 살고 7월 21일에 출소했는데 그 사이에 저 옆에 있는 송정은 여사가 옥바라지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8월 11일에 포항의 죽도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참 저 부부도 파란만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8월 18일에 권영국이 또다시 수배가 돼요. 이번에는 왜 수배가 되느냐? 파업을 배후 조정을 갖다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시 수배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영국은 도망가야지. 그러면 송정은 세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진짜 잡혀가지고 다시 깜빵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나랑 같이 신접살림 안 해도 도망가는 게 낫지. 그래서 8월 18일에 8월 11일에 결혼했는데 8월 18일에 그 다시 수배가 되는 걸 보고 권영국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권영국이 이제 터벅터벅 집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신혼집 어디 뭐 조그마한 단칸방이든 뭐든 이렇게 뭐 빌렸겠죠. 근데 그 집이 2층이었대요. 그래서 저 송정은 여사가 2층 난간에서 멀어져 가는 우리 남편 새신랑 권영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손을 흔들었대.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슬픈 이별이 되는 거지.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나오자마자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시 수배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 권영국이 8월 18일 날 수배가 돼서 그때 이제 그 도망쳤는데 8, 9, 10, 11, 12, 1 6개월 만에 91년 2월 달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징역 2년을 살고 그러면은 징역 2년을 갖다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93년이나 뭐 94년이나 이때쯤 됐겠죠. 그때 다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젊은 두 부부가 95년 10월에 서울로 올라와요. 그때까지는 뭐 포항이나 뭐 어디 뭐 그런 데 살았겠죠. 그러다가 95년 10월에 딱 올라오고 95년 10월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그 권영국의 선배가 딱 찾아와요. 싹 찾아와가지고 너 사법시험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야. 95년 말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 그 송정은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보 아니면 뭐 친구같이 불렀을 수도 있죠. 뭐 영구가 안 했겠지. 여보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여보 내가 직장을 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 사법시험 준비하는데 딱 3년만 해봐. 그 전까지는 권영국이 앞으로 난 뭐 해서 먹고 사나 내가 서울공대 나왔지만 벌써 전과가 2개에다가 그것도 실형 전과에다가 어디 뭐 취직하는 거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장사를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갖다가 아니면 뭐 학원 강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했었을 텐데 송정은 여사가 권영국의 선배가 영구가 너 머리 좋고 서울대 나오고 그러지 않았느냐 사법시험 봐라. 그 다음에
저도 저때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90년대에는 80년대 학생 운동하던 그랬던 사람들이 막 그 다시 사법시험 준비하고 그런 붐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마은혁이 그 뭐야 권영국하고 81학번 동기네. 마은혁은 정치학과, 그 다음에 그 권영국은 금속공학과. 그때 마은혁도 사법시험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권영국 후보자는 학생 운동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뭐 노동 운동을 갖다 한 거니까 어쨌든 운동권에서 이름이 좀 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뭐 마은혁도 안 해, 너 누구도 안 해, 누구도 안 해. 그러니까 선배가 와가지고 야 너 서울대 나왔잖아. 서울대 나온 운동권들 지금 사법시험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되든 판검사 되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나라 사회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너 그 사법시험 한번 준비해 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송정은 여사가 그렇게 해요. 여보, 애들은 내가 키울게. 대신에 딱 3년만 준비하고 만약에 3년 동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서 뭐 학원 강사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포장마차를 하든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권영국이 96년 뭐 1월이나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했는데 진짜로 그 와이프가 송정은 여사가 그 이야기했던 3년 만에 9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몰려가지고 야 내가 우리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떤 뭐 나무 위키인가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 저 송정은 여사가 무슨 의사다 뭐 이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도 있던데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때 송정은 여사가 중소기업 같은 데 다녔대.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회사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 사법시험 꼭 합격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번듯하게 한번 살아보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도 공고 나오고 그런데 서울대 공대 딱 떡하니 합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래도 어쨌든 사법시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그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예요. 제가 30기거든요. 그런데 31기 연수원 동기 중에 지금 권영국 후보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 무지무지하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최고로 핫한 사람이 있어. 사법연수원 동기, 권영국의 사법연수원 동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규현 부장판사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는 74년생이고 권영국 후보는 63년생인데 62년생하고 똑같아요. 빠른 63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띠동갑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연수원은 동기인 거지. 왜냐하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냥 강남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제대로 그냥 쫙쫙 나오고 서울법대 들어와서 그 연수원 공부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시험도 일찍 붙었는데 권영국 후보는 이런저런 이제 파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나이는 12살 차이인데 연수원은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가 됐어요. 2002년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99년에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2000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2001년에 연수원 2년차 2002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뭐가 될 수 있었느냐?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법시험 붙었던 지규현과 권영국은 지규현은 연수원 수료하고 어디를 갔습니까? 군대 갔지. 그래서 공군 법무관 갔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규현은 군대 가고 그 다음에 권영국은 변호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도 변호사를 어떻게 할까?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할까? 내가 그냥 개업을 할까? 아니면 그때만 해도 뭐 어디 그 회사 같은데 취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취직할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권두섭 변호사라고 찾아와가지고 그 권영국 변호사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야, 권 변호사, 너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민노총 들어가. 아니 내가 왜 민노총을 왜 들어가는데 민노총에 법률원이 없어. 그런데 네가 민주노총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법률원을 세운다고 해. 그러면 민노총에서 박수 칠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원장도 해. 그래서 초임 변호사가 민노총 찾아가가지고 나 권영국이요, 나 깜빵 2번 갔다 온 권영국이요, 나 풍산에 있다가 잘려가지고 해직 노동자야, 깜빵 갔다 온 해직 노동자야. 그러니까 나 민노총 들어가도 되지 않겠니? 그런데 민노총에 그 법률원이 없다며. 민노총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법률원을 갖다가 설립해라, 내가 거기 들어가 줄게 해가지고 2002년도에 민노총의 법률원이 그 설립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권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초대 법률원장을 권영국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영국 변호사한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되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87년 7월에, 그때 87년에는 권영국이 뭐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풍산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풍산에 사원으로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울산에 노무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노무현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뭐하러 찾아왔느냐? 그때 현대중공업 노조가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이 현대중공업 노조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 울산을 방문한 거예요. 울산을 방문해가지고 울산에 있는 어떤 성당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노동자들 막 그렇게 있는 사이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들은 노동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그때 풍산의 직원 권영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노무현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노무현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법은 깨야 된다. 어떻게? 어겨서 깨야 된다. 누가? 노동자들이 악법을 어겨서 깨야 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변호사 노무현 눈에는요, 악법은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부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법도 아닌 악법을 깨부실 주체는 누구냐? 누가 그 법을 깨부시겠느냐? 자본가들이? 아니. 변호사들이?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 결국은 누구냐? 핍박받는 노동자들이 악법을 일부러 어겨서라도 그 악법을 폐지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변호사 노무현이 딱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풍산 직원 권영국이 충격을 받은 거야.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악법은 안 지켜도 된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된대. 깨야 된대. 어겨야 된대.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좀 팍 깨이는, 악법을 깨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확 깨이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러면서 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구나.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 법이 뭐 절대적이겠습니까? 판례가 뭐 절대적이겠습니까? 시대가 가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권영국은 판단할 때 뭐 저처럼, 저 같은 소심한 듣보잡 변호사처럼 법 규정 어떻게 돼 있지 막 법전 찾아보고, 판례 어떻게 돼 있지 막 판례 검색,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영국은 딱 눈 감고 무엇이 정의냐, 이것이 정의다, 판례가 이렇다, 이게 정의야, 그럼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이다. 어쨌든 권영국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악법도 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단지도 붙이고 막 모두 붙이고 뭐 그러다가 악법도 깨려고 하다가 자기가 깨진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가 87년 7월에 찾아와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권영국이 88년에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노동자 이렇게 그 사망 사고 그거 보면서 이거 악법이야, 내가 깨야 되겠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쫓겨나고 수배당하고 깜빵 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막 부글부글 끓고 정의감이 막, 그다음에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나를 갖다가 수배해? 내가 파업 뭐 배우 조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아무리 그 파업을 배우 조종을 했다고 한들 내가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를 다시 수배를 내려? 부글부글. 그러다가 또 징역 2년 또 깜빵 갔다 오고, 그리고 났는데 그 주위의 선배가 너 사법시험 한번 해봐라. 그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권영국 생각에는
노무현이 생각이 났겠지. 노무현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신 분인데 나는 그래도 서울대 법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 뭐 인문대 사회대 문과는 아니더라도 나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가 고졸 그 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요 1년에 그 사법시험 뭐 한 50명에서 100명 뽑을 때였어요. 50명에서 100명 뽑을 때.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는요. 800명 뽑을 때거든요. 훨씬 더 쉬운 거죠.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때 100명도 안 뽑을 때 그때 뭐 진짜 그때는요. 뭐 그 뭐야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의 90% 이상이 서울대 고대 출신일 거라고요. 거의 서울대, 고대, 성대 뭐 요 정도. 연대도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다. 어쨌든 그랬던 거지. 어쨌든 노무현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장사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3년 만에 그 변호사가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하면서 그러면서 민노총의 법률위원장이 되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뭐 처음부터 민변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변에 노동위원장을 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은 그래도 권 변호사가 해야지. 그러면서 민변의 노동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의 뭐 권영국 하면 노무현과 비교되는 그러한 거리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노동자 뭐 이런 타이틀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민주노동당은 정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하면은 옛날 통진당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름을 그냥 싹 바꿔버렸어요. 민노당으로. 그런데 민노당의 대통령 후보로 딱 붙어있던 사람이 누구냐? 한상균 씨인데 한상균 씨 그거 좀 띄워놨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뭐 됐고요. 한상균 위원장하고 권영국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권영국 후보가 이게 이제 그 후보가 된 건데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아니고 옛날에 뭐 한 10몇 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상균 씨가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의 선봉대보다도 더 열심히 뛰는 열심히 싸워주는 변호사다. 그 다음에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뭐 이렇게 평가를 갖다가 하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영국 변호사는 저 같은 이제 저보다는 1년 후배지만 연수원으로 대학은 저보다 5년이나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시험은 저보다 1년 늦게 붙으셨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특히 이제 초임 변호사들이나 뭐 사법연수원이나 막 이런 데에서 권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그 뭐 민노총이든 뭐 한노총이든 뭐 이런저런 단체에서 그럴 때 권영국 변호사가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뭐냐? 법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시민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역사적 산물이 법이다. 두 번째,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질서도 법이다. 법에는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 계급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질서가 법이다. 또 하나는 뭐냐? 그 가운데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러니까 시민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역사적 산물도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양자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생각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 사건에 있어서 권영국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그 가담이라기보다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료 변론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2014년에 1월에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11월에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 변호사님 무료볼 변론도 많이 하시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수임료도 많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자격증 변호사보다도 훨씬 덜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사무실 운영 비용도 부족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쪼달리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지금 후보가 의미 있는 후보가 5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까지 또 한 명은 뭐 볼 거 없고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중에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누구일까요? 1, 2, 3, 4, 5번 중에 1번 이재명, 김문수, 3번 이준석, 4번 권영국, 5번 황교안, 김문수는 2번, 기호순선 딱 아니지만 재산이 제일 많으신 분이 황교안 후보님 되시겠습니다. 얼마? 33억. 그 다음에 2등은 누구냐? 아깝게 2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이재명 후보 되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산이 30억. 이재명 후보는요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요번 대선까지 지난 대선까지 재산이 거의 비슷해요. 3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도 30억 8,900만 원 이재명 후보가 신고했고 3등이 누구냐? 3등이 권영국 후보래요. 권영국 후보. 그래가지고 아니 2014년도 인터뷰할 때는 사무실 운영할 비용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 여보 변호사 됐으면 조금 그래도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그 송정은 여사님이 입이 좀 나온다 뭐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이 25억이나 돼. 4등은 누구냐? 4등은 이준석 후보예요. 4등은 이준석 후보는 재산이 14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꼴등이 누구냐?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재산은 꼴등이야. 그 다음에 그 가장 진보적인 그 정당의 그 후보가 보수 정당 김문수 후보보다 재산이 2.5배가 더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더 그런 거는 보수 정당의 후보는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부 독재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운동 무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제가 설란영 여사 관련해 가지고 그 더 정확한 더 좀 깊이 있는 인터뷰를 또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착착착 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란영 여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 85년도에 김문수 후보가 보안사에 잡혀갔는데 그때 전기 고문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풀려난 다음에 보안사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신혼 때였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셔츠에 뭐 런닝구인가 러닝 셔츠인가 아니면 와이셔츠인가 보니까 핏자국이 막 묻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그 설란영 여사가 그 핏자국 묻은 그 셔츠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몇 년 안 돼가지고 아기는 어린데 그런데 보안사에 군인들이 집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때 보안사가 김문수 집이 잠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유시주라고 유시민 씨 동생이 있거든요. 유시주도 잡아가고 김문수도 잡아가고 그랬었는데 풀려나서 보니까 고문 받은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이러니컬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 김문수는 노동운동 하다가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그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조국 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사법시험 공부 안 한다.
왜 사법시험 공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판사가 된들 검사가 된들 뭐다? 그거는 전두환 정권에 부역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사법시험 공부 안 한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중앙대 82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딱 그때가 그러니까 권영국은 81학번, 이재명은 82학번. 권영국은 그냥 4년 내내 속으로 씨씨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은 하는데 어쨌든 금속공학과 그냥 제때 졸업을 갖다가 한 거고 이재명 그 학생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일단 난 고시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붙은 거고 권성동이랑 옆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문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막 그 언더에서 지하에서 노동운동의 황태자, 노동운동의 대부 하면서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그 김문수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고요. 그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 후보고요. 그다음 뭐 권영국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이래이래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그 돈 같은 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심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이재명 그 후보부터 쫙 그 되어 있는 거. 제가 재산을 갖다가 쭈루룩 조사했는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해가지고 64년 12월 22일생 뭐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중대법대 졸업하고 재산 신고액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억 8,914만 3천 원이란 이야기예요. 재산이. 그 다음에 세금은 8,743만 원 내셨네. 그 최근 체납을 뭐 조금 체납 있네. 그 다음 페이지. 김문수 재산이 10억 6,50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냈네. 세금 뭐 얼마 냈나? 뭐 000 붙으면은 1,000만 원 낸 건가? 어쨌든 그 다음에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그 하버드 대학 졸업했고 14억 7,100만 원 정도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군복무를 뭐 군대는 안 갔지만 어쨌든 병역 특례 같은 걸로 그렇게 마쳤고 세금은 5,800이겠죠. 5,812만 5천 원 냈고 그 다음에 저 깜짝 놀랐어요. 권영국 후보가 25억 막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전 처음에 2억 5천만 원 아닌가 그랬는데 25억이더라고요. 역시 변호사 오래 하셔가지고 10년 전보단 지금은 이제 살림이 많이 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후보는 뭐 뺐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어요. 권영국 후보가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전 처음에는 권영국 후보가 어디 뭐 서울에다가 집 하나 샀는데 집값이 팍 올라가지고 집값이 한 15억 하고 뭐 나머지 재산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이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국 후보 재산이 25억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어떤 거냐?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그 배우자 송정은 여사 명의로 경주에 뭐가 있느냐? 전이 있어요. 밭이 1,334제곱미터니까 한 400평 정도 되는 거네. 그런데 그 밭이 5억 3,100만 원이야. 이거는 뭐 상속받았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59.4제곱미터 한 20몇 평짜리인 거죠.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 이게 3억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권영국 후보 명인데 코나 일렉트릭인데 뭐 저건 한 1,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집으로 가지고 있는데 권영국 후보는 재산이 그 사모님 명의로는 밭밖에 없고 전이고 그 다음에 재산의 상당 부분은 뭘로 갖고 있는가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본인 예금이 9억 3천이에요. 예금이 9억 3천. 적금은 700인데 그 다음에 덕양신협에다가 예금을 8억 6천만 원이나 해놨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근데
신협에다가 8억 6천만 원 하면 저거 예금자 보호법 보호도 못 받고 그러는 건데 조금 독특하네. 그 다음에 사모님 명의로도 덕양 신협에다가 예금이 2억 6,700이야. 조금 좀 희한하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 신협에다가 11억이 넘는 돈을 거의 전 재산의 절반 가까운 돈을 그 신협에다가 예금 형태로 넣었는데 저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금고에는 5천만 원씩 그렇게 해서 1억을 갖다 넣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보험 해가지고 소개를 보면 권영국 후보 재산의 절반 이상이 예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뭐 주식 조금만 좀 올려봐 주세요. 상장 주식 KB증권 1,000주 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채도 가지고 있네. 국채가 1억이나 되네. 그래가지고 그 KB증권 그다음 국채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2억 7,400만 원. 그러면은 그 예금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16억이 넘는 그 금융 자산을 16억 넘게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분명히 권영국 후보가 사무실 운영도 굉장히 빠듯하다. 재정적 어려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10년 전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뭐 그렇게 먹고 사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신 것 같다. 어쨌든 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조가 되는 김문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쫙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 재산은 그 10억이라고 그랬어요. 뭐 1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도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설란영 여사를 사랑하나 보다. 집이 설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네. 관악구에 그 봉천동에 인원 12길인데 어딘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59.93제곱미터니까 뭐 한 24평쯤 되겠네. 얼마짜리다 저게? 저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5억 잡으면은 전 재산 10억 중에 절반이 아파트인데 그거를 와이프 명의로 해놨네. 자기 명의로 안 해놓고 사랑하시나 보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 설여사 명의로 되어 있네. 그랜저 2020년식 그랜저. 그 다음에 설여사님이 현금으로 1,500만 원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예금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예금 그 다음에 뭐 예수금 근데 예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도 안 내네. 900만 원. 예수금 35만 4천 원. 이건 장난인 거고. 보험이 좀 있네. 그러면 보험은 저게 어떤 보험일까? 생명보험 아닐까? 역시 사랑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보험금이 사모님한테 가시지 않을까? 그다음 뭐 출자금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 집도 설여사가 재산의 대부분을 설여사가 가지고 계시네. 집도 설여사님 거. 배우자 예금이 얼마입니까? 3억. 예금 3억이 그 김문수 후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란영 여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8억 가까운 돈이 80%가 설란영 여사 거고 나머지 20%만 김문수 후보 뭐 예금이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아니네. 900만 원, 그 다음에 7,100만 원, 1억도 안 되네. 1억도 안 돼. 김문수 후보 명의는 10억 중에 90%는 설여사 거고 그 다음에 1억만 김문수 후보 거네. 그 다음에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보험도 설란영 여사가 1억 5,700이나 딱 갖고 계시네. 그 다음에 증권 하이닉스 30주, 하이닉스 10주, 40주 갖고 계시는데 뭐 그 큰 거는 아닌 것 같고 총계해서 그러네. 본인은 8,700밖에 안 되고요. 설란영 여사님이 9억 7,800만 원. 나 설란영 여사님 좋게 봤는데 다시 봐야 되겠네. 저 어떻게 전 재산의 90% 넘게 마누라가 갖고 있냐? 그거는 남편들 입장으로서 적어도 뭐 반반은 아니더라도 한 30%는 남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 여사님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문수 후보님 왠지 짠해 보이시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보면은 뭐 권영국 후보가 그 재산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25억이면 뭐 사실은 저는 뭐 조사해 보면 저는 25억보다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25억이면 뭐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전 처음에는요. 송정은 여사가 의사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모님이 의사니까 남편을 이렇게 뭐 노동운동하고 뭐 그러면서 그 뭐 나는 변호사 아니다. 나는 근로자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벌고 우리 마누라가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네. 어쨌든 근데 어차피 시간 다 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저기 그 악수 이거 안 하는 것만 다시 한 번만 그 띄워봐 주세요. 저거는 문제가 많다 그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누가 생각이 나느냐 옛날에 이정희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정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선될 때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도 그 이정희 후보가 그때 정당이 뭐였나 나는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박근혜 후보한테 그 보탬이 됐었을까요? 아니면은 박근혜 후보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한테 플러스가 됐었을 것 같거든요. 아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러면 좀 그 박근혜 후보가 그때는 대세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유 그 뭐야 이정희 후보 통진당이네 저기는 그 뭐야 어쨌든 이정희 후보도 통진당 그 다음에 그 정의당 뭐 그쪽 계열이니까 넓게 보면은 권영국 후보나 이정희 후보나 둘 다 변호사 출신이고 뭐 둘 다 이제 캐릭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권영국 후보도 뭐 어쨌든 내가 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저희 그 김문수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난 언제든지 기꺼이 할 것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정희는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당선을 도왔던 것이다라는 전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권영국 후보도 저렇게 자신의 어쨌든 노동운동의 어마어마한 대선배한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 게 김문수 후보에게 요만큼이라도 진짜 코딱지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면 됐지 그 김문수 후보한테 그 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와 그러면 대선이 딱 2주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어쨌든 오늘부터 한동훈 후보가 그 뭐 대선에 그 뭐 선거운동 뭐 열심히 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그러한 정치인만 살아남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든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르나?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도 그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도 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다시 봤다 김문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무지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지. 국민의힘 잘한다. 물론 이제 뭐 계엄이 계몽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죄송합니다라고 바짝 낮추면서 본인 희생하면서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그 알량한 주판을 튕기지 않고
그러면서 진짜 국민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석고대죄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만이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그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진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앞으로 정치 계속하실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은퇴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은퇴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다시 할지 그건 모르겠고, 안철수 후보 당연히 정치 계속하실 분 같고, 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뭐 앞으로 더 이상 뭐 그런 거 안 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 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럴 때 발벗고 나서오고 뭐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정치인만이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2025년 그 6월 조기 대선 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